10월 29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엔 대장동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에도 나섰는데요. 유례 없는 공공환수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특위를 가동하고 특검 도입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일주일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가세했는데 다음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될 거라고 한 거죠. 홍준표 후보는 도사 나왔네라며 영남 당원들이 김 전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아 영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는 정치권 지라시 내용을 부인하며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최종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22일부터 수도권 전면 등교가 시작되고 내년 3월부터는 체육대회 등 학교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마커, 신채컷, 유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속보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채컷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대장동 관련 지역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 상황실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뜨거운데 조금 전에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뒷얘기를 좀 풀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이 끝나고 검찰 선배인 홍준표 의원의 어깨를 툭 쳤다 이 논란이 있었죠. 저희가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홍 후보는 당시 불쾌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윤 후보는 당시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홍 후보가 오늘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해서 선배라고 하면서 툭 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냐라고 했다는 건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기억하는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투리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자, 홍준표 후보를 귀엽다고도 했다면서요? 네, 토론 때 보면은 귀여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면 재미있고 귀엽게 저항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글쎄 악의적인 표현은 아닌데 지금 이제 워낙 후보들 간의 신경이 좀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엽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홍 후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자, 좋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 회복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 또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죠.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엔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잠시 후 5시 반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데요. 관련 속보까지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네, 불금에 찾아온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은 일상이 돌아온다, 디모테오와 프란치스코, 그리고 명령어 한 줄에 올해의 아티스트와 대만의 미군 주둔입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인원 제한, 영업시간, 백신 패스까지 꽤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3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이 시간입니다. 그간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야, 그럼 이틀 끓여야 돼. 이틀 끓여야 돼요. 근데 되면 맛있을 것 같아. 간을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쫀다며. 물 좀 버리자. 물 버린다고? 회생 능력. 이거 다시 살리는 것도 이게 야 이건 감자탕이 아니라 감자바다. 거의 감자 목욕탕이다. 감자 목욕탕. 감자바다. 감자 목욕탕. 네, 제 최애 음식 중에 하나지만 집에서 해먹긴 쉽지 않은 이 감자탕. 이제 밤 10시 넘어서도 식당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대부분 다중 이용시설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죠.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입니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큰 클럽이나 나이트,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신데렐라 타임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달라지는 건 본격적인 백신 패스의 도입인데요. 그것으로 끝날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오랜만에 아름다운 학창시절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민증 말고 백신 패스를 지참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노래방,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경마, 카지노 등입니다. 대략 전국에 13만 개 시설인데요.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일각에선 접종이 의무도 아닌데 일정상 2차 아직 못 맞았다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헬스장 가려고 일주일에 검사 3번을 받아야 하느냐? 운동러들이 난리 났다. 반대 시위하자라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을 둬야 한다면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최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죠. 유흥시설과 목욕탕은 11월 7일까지,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11월 14일까지가 계도 기간입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참고로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만 기존에 월 단위로 계약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요, 앞으로는 확진자 접촉 시의 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일까지 총 4일을 단축하기로 했고요. 11월 22일부터는 전국의 유, 초 등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자, 이 같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도입 초기에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속도 조절에 실패하거나 최적의 방역 조합을 찾는 데 실패한다라면 우리는 최악의 곡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입확진자 2.5만 명, 재원 중환자 3,000명 수준의 평균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장할 준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네, 2.5만 명이라니 정부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교육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만약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일상회복 긴급 멈춤 및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발생 추이 이를 토대로 해서 의료 대응 체계 여력을 조금 거의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 비상계획 발동 요건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입니다. 디모테오와 프란치스코. 자,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첫 순방국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오후 5시 30분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을 단독 면담합니다. 디모테오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만나뵙고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방문했지만 또 디모테오라는 전형을 가진 우리 친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정치적 중립 우려,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서 유야무야 되고 말았죠. 자, 이번에 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대동해서 재차 방북 제안에 나설 전망이고요. 또 올해 수관과제이기도 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종교계의 지지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교황은 문 대통령 면담 이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일종의 간접 3자 회동이랄까요? 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공통 주제를 갖고 대화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교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공감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북한 소식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차인 올해 본격적인 신격화 작업이 시작된 듯한데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게만 허락된 아버지 김정일도 쓰지 못한 칭호, 이 수령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 회의장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김정은주의를 북한의 어떤 새로운 독자적인 사상체계로 정립하는 시도가 좀 있는 것 같다. 집권 10년을 맞아서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좀 차별화되는. 현재 정작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중 무역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국가의 기본 기능인 화폐 발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 관련해가지고 김정은이 멘트를 갖다가 언급을 잠깐 말씀드리면 살 얼음을 걷는 심정이고 그리고 나달 한 톨까지 확보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수령 칭호와 같은 신격화 작업, 최악의 경제난 속에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란 해석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체중을 약 140kg에서 20kg 감량했다.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이 외신에서 제기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어 한 줄에입니다. 나흘 전 전국적인 혼란 사태를 일으킨 KT 먹통에 제 휴대폰은 물론이고 전국에 생중계되던 뉴스까지 올스톱됐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브리핑을 열고 통신장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외부 세력의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 모두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망 고도화 작업 중에 빠뜨린 명령어 한 줄이었습니다. 이번 장애의 주된 원인은 KT 부산국사에서 라우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였고 이후에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재난에 대비해 구축한 재난 로밍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난 로밍은 2018년 KT 아현지사의 화재 사건 이후에 구축해 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KT망이 고장나면 SKT나 LG U+로 자동 로밍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난 로밍은커녕 장애 알림 문자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네트워크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KT는 피해 보상안 등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대만의 미군 주둔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의 한복판에 놓여 있죠. 글로벌 넘버원을 사수하려는 미국.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특히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홍콩과 대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만 침공설까지 나도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만의 차이 잉원 총통이 대만 내 미군 주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Does that support include sending some U.S. service members to help train Taiwanese troops? Well, yes, we have
a wide range of cooperation with the U.S. Aiming at increasing our defense capability. Do you have faith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defend Taiwan if the mainland were to try to move on Taiwan? I do have faith, and given the long-term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the U.S.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만의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대만 독립을 지원하는 건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군은 연일 대만 상공을 침범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죠. 대규모 ICBM 저장고를 건설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도 나섰습니다. 자, 이를 두고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스푸트니크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요.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경쟁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 새로운 군비 경쟁, 새 냉전이 도래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네, 벌써 기분이 좋은데요. 올해의 아티스트입니다. 올해 빌보드 싱글 차트 최장 1위를 기록을 쓴 버터, 그리고 그 1위 자리를 바톤 터치한 퍼미션 투 댄스,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함께 만든 마이 유니버스까지 말 그대로 BTS의 한 해였죠. 4년 연속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올해의 아티스트, 페이버릿 듀오 그룹, 그리고 페이버릿 팝송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는 대략 가요 대상에 해당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자, 이미 제 마음속 올해의 아티스트인 BTS, 내친 김에 상까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 그래미 수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오늘 위드 코로나 방안 이제 그 최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일상에 워낙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영업 시간이라든지 인원 제한이라든지 또 백신 패스 관련 내용도 있고요. 꽤 많은 것들이 달라지네요,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핵심만 다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요. 의정화 시장 받아 적어도 되는데 반대로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허용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인데 음식물을 섭취하는 식당, 카페에선 미접종자가 4명을 넘길 수 없습니다. 네, 일부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던 백신 패스는요, 최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이 해당이 되고요. 월 단위 이용권을 끊는 헬스장은 2주,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14일이죠. 여기서 10일로 단축을 하고 또 다음 달 22일부터는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자, 어제 오늘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죠.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 도입 초기에는 확진자가 오히려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야 될 길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신채껏 만약에 이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일단 정회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우리 류 실장은 유흥시설과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인데 조금 전에도 류 실장 얘기한 거 맞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친하다 보니까 장난을 친 거고 류 실장이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집에서 마십니다. 집에서 마셔요? 유흥시설은 가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일단 이 상황이 정색하고 만약에 확인하니까 좀 더 이상한데요? 아, 네,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네, 일단 지난 22일에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단계적 일상회복 공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재생산지수 모델링 결과 내년 상반기에 2만 5천 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정부도 확진자 수는 물론이고 위중증 환자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최대한 일상 회복의 길을 가되 이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길 경우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비상대책까지 일단 결정해 놓고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요. 정부가 어제 이제 부스터샷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 얀센 접종 맞은 네. 박마커가 대상자인데 예약했어요? 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예약을 해놨는데 이게 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모더나로 아예 기본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화이자 아닌 모더나 둘 중 고르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모더나가 중환능이 높다 그래갖고 그냥 그게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네.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 정도까지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좀 약간 TMI가 있어서. 네. 자, 아무튼 이제 대상자들은 부스터샷 접종 서둘러야 되겠고요.
백신 유효 기간이 뭐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박마커, 지금 이제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전국에서 지금까지 약 2만 건이 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오늘 역대급 규모의 집단 돌파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한 노인 요양병원 내 정신과 병동에서 이틀 사이 12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확진자들은 모두 지난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최초 확진자는 10월 28일 발생하였으며 누적 확진자는 121명입니다. 모두 같은 병동에서 병동의 종사자 및 환자입니다. 확진자 발생 병동은 어제부터 고도 격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4시 55분 38초인데요. 지금부터 한 34분 정도 후에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바티칸을 방문해서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인데요. 이번 만남에서도 교황 방북 제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도 교황청 내부의 만류자들을 직접 설득할 만큼 방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데요. G20 공동성명 초안에는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다음 주 시작하는 위드 코로나로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수도권 모임 10명까지, 식당은 24시간입니다. 네, 이재명 전 지사가 오늘 대장동 인근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환수해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도심공원 현장인데요. 유례 없는 공공환수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모습이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데요. 김진태 전 의원이 이재명 검증특위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사이다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어울리는 말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맞서고 있는 이 후보. 오늘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가 환수했다고 하는 이 5,500억 중에서 2,70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 중인 성남시 신흥동의 공원 공사 현장입니다. 이 공원 조성이 치적이라고 본인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제도적인 한계,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해서 민간이 다 가져가 버릴 뻔한 개발 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해서 50만 시민들이 이용할 평지 공원을 조성했다. 네, 이 후보는 개발 이익 환수를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의 생각을 정책으로 뒷받침한다는 생각인데요. 국토위와 정무위 등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논의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민간이 개발 이익을 불로소득을 이렇게 과도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도 지금 그 대안을 만들고 있다. 네, 대장동 의혹에 직면한 이 후보, 최근에는 이 정책 관련 논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만약에 연관 검색어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 대장동 옆에 음식점 총량제가 떴을 듯합니다. 오늘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또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인당 100만 원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당장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도 더 두터워져야 한다 밝혔습니다. 충분한 보상이나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들 또는 뭐 세계 평균을 최소한 넘어서는 그런 보상 대책도 앞으로 계속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음식점 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독한 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특유의 직설적이고 쉬운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화법인데 특히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한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 지옥도 아니고 이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야당에서는 즉각 반박이 있었죠.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불나방 발언,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 자체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산주의 국가냐고 했습니다. 자살, 불량식품, 불나방 등 매우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단어들을 동원한 궤변으로서 국민들이 그 밥줄까지 통제하겠다는 왜 식당만 허가 총량제를 합니까? 이발소, 미장원,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다 정부 허가받아서 하도록 허가 총량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네, 반면 여권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 캠프 출신의 박찬대, 안민석 의원인데요. 어제 제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었죠. 이 백종원 대표의 그 3년 전 국감 발언, 그러니까 음식점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이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나섰습니다. 3년 전인가요? 백종원 씨가 국감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을 했을 때는 핵사이다 발언이라고 박수쳤어요, 그때. 외식업 중앙회 같은 데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 합니다. 이제 제도 명칭이 총량제가 아닐지언정, 그런 방식은 아닐지언정 똑같은 문제의식을 얘기해요. 네, 이 후보는 어제 당장 공약으로 내놓은 건 아니라면서 한 발 물러났었죠. 오늘은 이 반드시 집행할 정책 논의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기본적인 미래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야권 후보들을 겨냥한 의제 선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택시 면허도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거죠. 오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그다음에 횡포를 막는 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네, 이번 음식점 총량제 논란, 이 대선을 앞두고 장기적인 과제를 토론하는 계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설익은 정책 제안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지 앞으로 논의 전개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독한 말, 이재명 후보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도 하는 사람이 있죠. 본인도 인정한 적이 있는데요. 저를 막말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려면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 쌍욕하는 사람이야. 쌍욕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네, 홍준표 의원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 공세를 폈습니다. 대장동은 결국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 보복도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시절에 감옥 보낼 겁니다. 네, 감옥에 보낸다, 사형을 시킨다, 이런 강경한 법 집행에 대한 입장. 앞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미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홍 의원이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 언급을 한 데 대한 겁니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 태식인데 내가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가.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역시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 판단이 이뤄진 건 아니죠. 법적 판단은커녕 수사도 이뤄지기가 전입니다. 홍 의원은 이 이재명 구속 발언을 작심한 듯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역시 이 후보의 구속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공세에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아연 실색할 일이라면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복심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가 구속시키겠다, 홍준표 후보는 인수위 기간 동안에 구속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저는 아연실세가를 이기다고 봅니다. 무슨 걸 가지고 이렇게 여론 재판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대단한 협박 정치이고. 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 독해질 듯합니다. 오늘 당 차원에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를 꾸렸는데요. 위원장으로 이 독한 말로는 빠지지 않는 이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5.18 망언, 세월호와 촛불 비하 발언, 또 태극기 부대 행보로 유명한 김진태 전 의원입니다. 초야에 묻혀있던 나를 이 후보가 불러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공격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듯하죠.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건국 이래 최악의 저질 여당 후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면을 찢어야 됩니다. 찢는 거 하면 또 제 전공입니다. 옛날 김정은 가면도 찢어봤고 조국 가족관계 등록부도 찢어봤습니다. 초야에 있는 저를 이재명이 불러냈습니다. 기왕 나왔으니 밥값은 제가 하겠습니다. 조국이 걸었던 길을 이재명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낙마될 때까지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주일 뒤면 결정이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이 공방의 불꽃이 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후 대장동 현장을 직접 방문한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면 돌파 이재명, 대장동 현장 방문, 독해지는 야권 공세, 김진태 등장. 네. 자, 류 실장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정면 돌파가 특기죠.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 국감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지사직에서 물러나라는 또 당의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국감을 치렀고 또 조금 전에는 대장동 관련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대장동 관련 발언을 좀 이어갔는데 몇 가지 이제 속보를 좀 보면 어떤 발언들이 나왔어요?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제 공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부 관련자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유례 없는 대규모 공공 환수 사례는 꼭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뭐 공사비, 자금 조달 비용을 부풀리고 또 이익을 소액으로 산정을 하면서 실제 공공이 환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정 이익 환수를 명시해서 이익을 많이 환수했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강조를 한 모습이고요. 앞으로는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고 또 실제 부동산 개발 계획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심사하는 등의 장치를 만들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재명 검증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의원은 그 뻔뻔한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도 가서 또 무슨 궤변과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건지 정말 참으로 뻔뻔하고요. 저희들 차분하게 준비해서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상황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대장동뿐만 아니라 그 백현동, 정자동, 순회동 등 다른 개발 지역도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만 터져도 최소 징역 10년감이라면서 이 후보에게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 가까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제 민생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죠. 앞서 이제 유 실장도 얘기했지만 오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까 어디 기사를 보니까 다음 달에 방미를 검토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정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이제 속보 내용을 이후의 내용을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요.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문제. 지금 여야의 공방이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라고 하죠. U2라고도 불렸던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환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가 공개된 건데요.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2억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의 절대평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었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시다 역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뒷돈 2억 원은 환 전 사장을 몰아내고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고 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한 데 관여한 대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이 황무성 녹취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었죠. 이 박찬대 의원, 황 전 사장이 2014년 6월 30일에 사기죄로 기소가 됐다면서 개인 비리가 있음을 지적했고요. 녹취가 자작극일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안민석 의원 역시 황 전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나오면서 억하심정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먹는 우물에 침을 뱉는 언행을 하는 건 유감이다라고도 했고요. 이 대장동 의혹을 오징어 게임에 비교하면 곽상도 의원이 프론트맨이다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곽상도 의원이 프론트맨 역할을 했다고 초기부터 지목을 해왔거든요. 프론트맨 곽상도 위에 VIP가 이재명인가? 이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죠. 그리고 황무성 씨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은 결국에는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하고 연결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배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 전 사장도 언론에 직접 입장문을 내는데요. 본인이 사기 혐의 때문에 감사를 받고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5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2016년 8월에 1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본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는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를 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현재 공모지침서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이익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장인 본인을 거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한 건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박찬대 의원은 사업이익을 1,822억으로 적시해 고정한 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뭐 특검 관련한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특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갤럽의 오늘자 조사인데요. 지금 이제 곧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그리고 특검이 필요 없다는 답변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5명이 있으면 그중에 3명 정도는 특검 도입을 1명 정도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념 성향별로도 좀 살펴보면요. 보수층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압도적이었고요. 진보층에서는 해야 한다 40%, 필요 없다 의견이 55%로 필요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중도층 의견이 좀 눈에 띄는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로 평균보다 더 높았고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3%로 또 해야 한다는 비율이 그러니까 3배 정도로 나타난 겁니다. 네, 자 고발사주 의혹도 간단히 좀 짚어보고 갈게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송 검사를 그러니까 송 검사가 11월 2일에 공수처에 출석한다는 그런 속보도 오늘 나왔죠. 영장 청구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 공범이다. 이런 내용이 거기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손준성 등이 김웅과 공모하여 유시민 등을 야당이 고발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김 의원은 특히 손 검사의 5가지 혐의 중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의 공범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손 검사가 출석을 계속 미루고 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도 합니다. 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고발 사주 의혹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가 정치권의 공방만 격화시킨 겁니다. 손준성 발
그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고요. 김웅 의원은 또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들이 좀 속속 그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손준성 검사가 지금 이번 수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 전략으로 좀 가고 있었단 말이죠. 고발장을 누가 작성하고 했는지는 전혀 나온 적이 없죠. 그리고 김웅 의원도 정확하게 누구로 받았는지는 손준성 보냄에 손준성은 손준성이 맞지만 김웅 의원이 받은 절차 또 우리 당에서 고발했던 그 고발장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면 돌파 이재명 대장동 현장 방문, 독해지는 야권 공세 김진태 등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는 못한다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죠. 당심도 이미 민심을 따라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을 더했는데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아직도 내게 같은 꿈이 있어 이 세상 속에 남았지. 네, 고등학교 시절 제 마음에 불을 지폈던 드라마 OST죠. 어디서 이 노래만 흘러나온다 치면 시라손이라도 된 마냥 되도 않은 공중 발차기를 시전했는데요. 그러다 발목도 좀 삐고 근육 경련도 좀 와봐야 트렌드 좀 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추억을 꺼내든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주자들이죠. 오늘의 인물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입니다. 각 후보별로 분위기에 맞는 곡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맞춤형 선곡입니다. 먼저 방금 들으신 야인이란 곡은 홍준표 의원의 최근 발언과 잘 어울리는 곡인 듯합니다. 큰 선거에서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큰 선거는 바람 따라갑니다. 홍 의원 본경선 중반을 넘기면서 줄곧 민심 우위론을 외치고 있죠. 자신이 민심의 바람을 탔다고 강조하는데요. 아무리 큰 조직을 동원해도 당심은 민심을 따라가기 마련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당심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선 이미 민심을 등졌다며 398 후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인데요. 보시면은 윤 전 총장의 20대, 30대, 40대 지지율이 각각 3, 9, 8%를 기록했죠. 이를 비꼬는 용어입니다. 우야홍이 SNS상에서 떠돌다가 현실 정치판으로 들어왔듯이 398 후보가 누군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SNS를 한번 기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자신하고 있는 당심도 심상치 않다고 봤습니다. 당원 여론이 개 사과를 전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장담했는데요. 당원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입니다. 그 이후에 발표되고 조사된 것은 그 진영에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판이 달라졌으니까요. 홍 의원의 컨셉이 민심의 바람을 탄 야인이라면요. 윤 전 총장 자신은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 없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함께하기에 끄떡 없습니다.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입니다. 윤 전 총장이 어제 본경선 막판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죠. 윤 전 총장의 컨셉 딱 이거인 것 같은데요.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다면 윤 전 총장에게 알맞은 노래는 뭘까요? 눈치 빠른 정의원분들은 이미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마우어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깨지는 돌덩이. 비록 그간 정치 신으로서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다라고 인정했는데요. 아마 실언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었었겠죠. 그래도 이제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신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밤샘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합니다.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의 큰 무기 전현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인데요.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도 화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홍 의원이 말하는 민심이란 것도 결국 본선에서 이재명으로 갈 표심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민심이란 것은 소위 이재명 후보와의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을 사람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홍 의원을 향한 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라고 본 것 같군요. 홍준표 저격수를 자처한 이도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죠. 바로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 의원 합류와 동시에 홍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보고도 오라 그랬잖아요. 공개 구회 같은 게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캠프로 들어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 홍 후보 쪽으로 들어가면 개혁 세력이 되고 제가 윤 캠프 쪽으로 들어가면 낡은 세력이 되고. 홍준표 캠프에서도 자신에게 구애 공세가 들어왔지만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홍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죠. 우리는 하태경이한테는 전화 한 번 일도 없고 영입에서 타진한 일도 없고 아마 하태경이도 지난번에 아마 그런 이야기 했을걸요. 딱 한 군데 빼고는 전화 다 왔다. 딱 한 군데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사파 출신이 안 받습니다. 주사파, 여기서 말하는 주사는 주체 사상의 약자입니다. 1980년 중반 세력을 떨쳤던 학생 운동권의 한 일파인데요. 북한 김일성의 지도 이념인 이 주체 사상을 내세웠기 때문에 주사파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있을 하 의원이 아닙니다. 하태경 영입은 홍 의원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 기억이 안 나냐라고 날 세웠는데요. 장재훈 의원도 받아줍니다. 그러면 혹시 하태경 의원도 받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온다면. 이렇게 공개 구애를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왜 모른 척하냐는 겁니다. 이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 인용해 홍 의원도 주사파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여기서 주사는 술주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홍 의원이 술 먹고 행인에게 시비 거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한자로 주사라고 쓰면 주에 4번 이상 술 마신 사람이란 중의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자, 윤석열 캠프에 하태경이 있다면 홍준표 캠프에도 그 못지않은 공격수가 있는데요.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이 전 의원, 홍 의원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자신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리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 의원과는 그다지 좋은 사이가 아니죠. 만일 홍 의원이 본선에 진출한다면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 전 의원은 본인이 김 전 위원장의 구애의 손길을 뻗치면 나중에 충분히 홍 의원을 도와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워낙 기가 이렇게 세시고 막 서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권 교체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분이 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흔쾌히 도와주시지 않을까. 홍 의원 역시 본선을 가게 되면 얼마든지 김 전 위원장에게 마음을 열 것처럼 얘기했다고 전했는데요. 글쎄요, 뭐 현재까지 홍 의원 태도로만 본다면 아무리 급해도 김 전 위원장한테 먼저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참모들이 걱정이 되니까 만나보라고 계속 종용을 해도 저는 경선에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김 전 위원장도 피차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 오늘 오전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딱 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 의원이 본선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요. 홍 의원의 2030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홍준표 후보 측에서 하는 얘기고 최종적인 결론을 봐야지 뭐 그게 그 자체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은 맞아도 끄떡없는 돌덩이와 민심 바람탄 야인 진영 간의 기싸움을 전해드렸습니다. 유농대전의 최종 승자, 이제 결과 발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둘 중 한 명이 웃게 될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대역전극이 펼쳐질지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맞아도 끄떡없는 윤석열 대 민심 바람탄 홍준표. 네. 자, 유승민 후보도 이제 판세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원희룡 후보도 뭐 본인 중심으로 이제 아마 판이 흘러갈 거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박마커가 얘기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이재명과 윤석열 대결이 될 것이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윤석열 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왔잖아요. 다른 주자들이 상당히 비판과 반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서 개사가 논란까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었죠. 정작 김 전 위원장은 당 개혁으로 외치며 광주를 찾아가서 무릎 사죄한 당사자인데도 윤 전 총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이 연이어 윤 전 총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다른 주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렇게 바라는 거겠죠. 자기 의견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남당원들은 김종인 위원장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직 비대위원장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당을 걱정한다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옳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홍준표 의원이 오늘 정치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걸었죠, 신체커. 네, 이 공수처 폐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이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을 하되 원래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에서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양원은 각각 상원은 50명, 하원은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아서 2024년에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서 13개에서 14개 정도로 줄이고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고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시작할 때 류 실장하고 간단히 얘기해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 홍준표 의원을 귀엽다고 표현했죠. 네, 그 선후 포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인데요. 이 선후 포럼은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조국 국서 공동 저자인 권경혜 변호사 그리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만든 채널이라고 합니다.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윤 전 총장이 이들 3명과 대담 중에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친근하게는 하시는데 또 막상 토론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신상 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본인이 누구에 대해서 막 몰아붙일 때는 막 하다가 또 딴 분이 하면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재밌게 아주 귀엽게 저항을 하십니다. 아니 제가 토론할 때 보면 우리 홍 후보님 보면 좀 귀여운 데가 있어요. 윤 전 총장은 자신이 홍준표 의원보다 2030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선 청년 세대 소통 방식에서 너무 진지하고 올드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고요. 또 자신의 강점에 대해선 정치 경력은 짧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후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 간의 단일화설이 돌기도 했잖아요. 이제 지라시에 관련 내용이 적시되기도 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죠. 네, 유 전 의원은 해당 소문의 근원 홍준표 캠프를 지목했는데요. 비겁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좀 비겁한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정당이 경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일화 과정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단일화를 정하고 싶으면 본인이 사퇴하시고 제 지지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주로 그런 장난을 많이 치고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두 분 다 굉장히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 전 의원은 이어서 늘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두 분 다 정책이나 도덕성이나 피장파장이다. 두 분이 본선에 올라가면 아주 무난하게 질 거라 생각한다. 이긴 후보를 뽑는 게 경선의 목적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원 전 지사 역시 단일화에 선을 그으면서 만약에 본인을 중심으로 단일화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코멘트를 했죠. 맞습니다. 이 원전 지사 본인으로 단일화를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으로 단일화하겠다. 윤석열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일도 관심 없고 의지도 없다. 생각도 여지가 없다. 없습니다. 11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장장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와 누구도 옆에서 대신해 줄 수 없는 장기전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거기에 되치기 당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후보 원희룡이라는 걸 생각하면 네, 이어서 원전 지사는 지지율이 어떻다,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데 나는 나의 승리를 확신한다. 원희룡을 찍으면 원이 되고 원희룡은 이재명을 잡는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원전 지사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수억 원을 받았다 이 제보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지사는 유한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유한기 사장이 김만배의 얼굴도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고로 안 받았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도록 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와 남욱, 유한기가 연결이 돼 있고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들도 연결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한기가 그렇게 부정을 하는 것은 자기 올가미를 옥죄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최종 결론이 나오니까요. 저희가 관련 상황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맞아도 끄떡없는 윤석열 대 민심 바람탄 홍준표, 윤석열 손든 김종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로 확정이 이미 됐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게 되죠. 정치권에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며 제3지대 후보 변수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 정확히 1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 선거를 넉 달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 적게는 2%포인트, 많게는 6%포인트 정도가 나고 있는데요. 다음 달 5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승부는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거대 양당 후보들의 등바구니 속에서 버티고선 제3세력 후보들의 지세가 눈에 띕니다. 제1세력과 2세력 차이가 5% 이내입니다. 지금 4, 5%, 7, 8%의 제3세력도 엄청나게 중요해진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잘 모셔야 되겠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5% 안팎에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세 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심 후보가 이런 말까지 슬쩍 꺼냈으니 말입니다.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180석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 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습니다. 연정이라고 쓰고 단일화라고 읽는다. 이게 우리 정치권의 기본 문법이죠. 민주당 입장에선 심 후보에게 연정을 품기 딱 좋은 멘트였습니다. 진중권 작가가 심 후보를 향해 이중대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쏘아 붙이기까지 했는데요. 심 후보 단일화는 없다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단일화 얘기는 이제 선거 전략으로 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건 없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단일화는 없다. 네. 이제 그러면 6석 정의당이 어떻게 집권할래? 네? 대통령 된다며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심상정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제 국정 운영 전략이죠. 예시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연정이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에 방점이 있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녹색당에 정록 연정을 제안했죠. 이번 대선을 최초의 기후투표로 만들겠다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주장했던 국민연정에서 민주당만 쏙 지운 건데요. 일부 정치권에선 심 후보가 정치적 실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정의 또 다른 이름, 안타깝게도 야합이라면서 말입니다. 다만 심 의원, 심 후보님이시죠 이제. 그게 저는 약간 좀 속마음을 너무 일찍 드러냈다. 모든 발언의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동연 후보가 제일 화를 낼 때가 캠프 내부에서 일말이라도 이거 연정 우리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이제 미팅 끝입니다, 그걸로. 제3세력의 힘, 사실 기득권 양당 심판론에 있죠. 특히나 정의당은 지난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 심판을 전면에 내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연정이라 아무리 집권 뒤 구상이라고 해도 앞뒤가 조금 안 맞긴 합니다. 더욱이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은 아직 최우선 순위도 아닙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는 연정 같은 그런 가능성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정작 이분에게 쏠려 있는 듯도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제가 정치 선언하기 전에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들어오라고 전화를 한 20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한 번 받고는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제 전화 받으시는 거죠 하더니 언제 밥이나 한번 하시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같이 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김 전 부총리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김 부총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처음 다시 정치의 하나의 결사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를 이끌 가능성도 점쳐지죠. 김 전 부총리와 사이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김 전 부총리 본인은 여야 양쪽의 기회를 즐기는 듯한 모습인데요. 제4 후보군 가운데 우리가 제일 낫다 캠프의 자화자찬도 나왔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상 아닌가요? 신제품. 신상 이기는 구상이 있을까요?
김동연 후보는 신상입니다. 이제 막 나온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뭐 3수, 4수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움의 내용들을 보여주면 저희는 올라갈 길만 남았다. 하긴 새정치를 내걸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요즘은 부상, 기존 정치 세력이 돼버렸죠. 그래서인지 이번엔 새정치 대신 시대 교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과학기술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을 기치로 내건 겁니다. 기존 대선 후보들 향해서도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한마디로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놈놈놈이죠. 놈놈놈. 놈놈놈이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뭐 이런 사람들밖에 안 보인다. 찍을 사람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나서야 한다는 거겠죠. 여론조사 결과를 빌려 지지 후보가 없는 비율이 30%대라며 우리가 속한 곳이 3지대가 아니라 1지대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요. 그런데 굳이 9월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인용했습니다. 다음 주면 11월이죠. 10월 조사 결과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10월 결과 찾아봤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비율 9월보다 6%포인트 정도 더 낮아졌습니다. 안철수 대표 지지율도 0%로 떨어졌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사실 제3지대가 제1지대였던 대선은 따로 있습니다. 정몽준 그리고 안철수 바람이 거셌던 2002년과 2012년 대선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하며 대권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한때나마 대선 전국을 주도했었죠. 반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상황, 아직까지는 캐스팅 보터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선 안 대표의 완주 가능성 낮게 보고 있죠. 특히 국민의힘에서 말입니다. 다만 각자 사정에 따라 방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 대표와 단일화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죠. 안철수 대표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됐고요.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도자는 좀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연대하는 문제는 우리 당 후보 중에서 홍준표만이 가능할 겁니다. 그 나중에 내 후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보다 정치를 가장 오래 했고 가장 협상도 잘하고 그리고 안 대표와 나름대로의 신뢰관계도 있습니다. 홍준표 캠프엔 자칭 단일화 전문가도 있죠.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죠. 저는 사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 또 홍준표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그 무해무도 그게 친분이 있어요. 뭐 안철수 혹은 김동연 뭐 혹은 지금 뭐 국민혁명당인가 뭐 이런 데들 다 제가 다 잘 압니다. 국민혁명당까지? 국민혁명당 우파 성향이거든. 국민혁명당, 사랑제일교회 목사죠. 정강훈 씨가 이끄는 정당인데요. 그런데 막역한 사이였던 이분은 우파 성향이 아니었던가요? 무슨 이유인지 이름이 쏙 빠졌습니다. 지역 개발에는 아마 나는 우리 안 시장님, 이 안상수 시장님만 한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천이 그렇게 바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긴 허경영 대표는 허 대표만의 계획이 있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일화 시나리오.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니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허 대표의 제안으로 마무리합니다.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 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 국민의당 관계자는 아직 뭐 구체적인 출마 선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 아끼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이번 주 일요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일요일에 남자로 불릴 정도로 일요일에 중요한 정치적 발표를 해왔는데요. 지난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일요일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여기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자 추천 신청 마감도 월요일이라 일요일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왔고요. 지금 이제 완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 밖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일단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완주를 목표로 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죠. 자, 관련된 속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최근 이제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유 실장. 네, 김동연 전 부총리 오늘 대전을 방문했는데요. 기자들이 민주당 입당이나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거대 정당에 들어가면 앞으로의 정치가 편하겠지만 거대 정당으로는 대한민국 20년 넘게 갖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선 경선 등의 권유를 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양당이 서로 싸우고 있지만 적대적인 공생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함께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취지고요. 제3지대 후보들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열어는 뒀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 두 후보가 3수 4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다만 기존의 정치인과 정치공학적으로 함께하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뿐만 아니라 저와 가려는 방향이 맞는다면 언제든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죠.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혹평했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란 겁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라면서 이념화를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벤처기업 활성화를 포함한 혁신성장 정책을 썼다면 부동산도 이처럼 천정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어제 발표한 복지 공약을 비판했죠, 박마커. 예, 심 후보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복지 공약은 한마디로 복지 대실망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핵 공유 공약을 비판한 원희룡 전 지사에게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께서는 부자들 앞에서 한없이 유약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코로나 2년을 거치며 불평등의 골짜기는 더욱 깊어졌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진 지금 부자에겐 책임이, 서민에게는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이제 발길이 이어졌는데 50 실세라고 불렸죠.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오늘 빈소를 찾았죠.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죠.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조문을 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이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사과할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어쨌든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계셨을 때 그 혹시 사격 지시에 관한 거는 혹시 5.18 때 사격 지시에 관한 부분은 혹시 잘 모르시나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자,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죠. 박남선 씨가 빈소를 찾았는데 5월 단체들이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신체커. 네, 일단 이 박남선 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또 용서를 했으면 한다. 이렇게 용서와 추모의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오지 않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아드님을 통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지만 5월 단체들은 이 시민군 상황실장 출신 박남선 씨의 조문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나섰는데요. 김영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은 이 박남선 씨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고 더군다나 대표도 아니다. 그의 조문은 유족들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언론의 박 씨가 마치 유족회 대표처럼 비춰졌다면서 우리가 마치 노태우 씨를 용서한 것과 같이 보도돼 당황스럽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유족회를 비롯한 5월 단체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절대 반대하고 5월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증언 없이 생을 마감한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국가장 연결식이 치러지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불참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장대위원회 고문으로 송영길 당대표가 들어가 있지만 내일 연결식에는 참석을 안 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 외에도 추가적으로 연결식 불참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장 논란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듯 싶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국가장법과 장려법 등의 개정을 명확히 해서 더 이상 국가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제목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민주대 국힘 초접전 몸값 뛰는 제3후보 단일화론 꿈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정치 뉴스가 또 빅뉴스가 많이 예정돼 있죠. 다음 주에도 좀 화이팅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박마코 좀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남아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좀 얘기